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자, 1번에 나와 있는 함수를 먼저 분석을 해볼까요? 썸이프와 라운드업이네요. 자, 썸이프하고 라운드업. 그러면 이제 값이 나오고 라운드업은 이제 자릿수가 나오겠죠. 얘는 이제 올림을 의미하는 거죠. 올림. 자릿수 0은 정수 1은 한 자리 표시. 마이너스 1은 1의 자리에서 올림을 하는 거죠. 라운드업이니까. 썸이프는 조건을 만족하는 합계를 구하는 거죠. 첫 번째가 조건을 비교할 범위를 넣어주시고, 다운표 안에 조건을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계산할 범위가 되죠. 계산할 범위가 앞에 나오는 거는 썸이프 S와 에버러지 if S. 조건이 하나 이상일 때는 계산할 범위가 앞에 나오죠. 조건을 만족하는 합계를 구해주는 거죠. 함수 문제가 잘 안 되시는 분은 항상 이런 식으로 함수를 먼저 분석하고 시작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1번에 보면 거래량이, 자, 거래량이 여기 있어요. 거래량이 30 이상. 그러니까 여기서 30 이상인 걸 찾아서 판매 금액의 합계를 구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분석하실 때 여기는 조건을 비교할 범위, 여기는 계산할 범위. 조건이 30 이상이니까 크거나 같다 30을 조건으로 쓰시면 되겠죠. 자, 여러분 썸이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는 하시고 SU 썸이프. 첫 번째는 조건을 비교할 범위예요. 거래량에서 30 이상. 거래량 범위가 조건을 비교할 범위죠. C3에서 18 범위 잡으시고 마법사 들어가겠습니다. 탭하시고 조건은 그 거래량 범위에서 30 이상인 걸 찾는 거예요. 탭하시고 계산할 범위는 판매 금액의 합계를 구하는 거죠. 확인하면 이렇게 표시가 됐는데 얘는 판매 금액의 합계는 10의 자리에 올림하여 100의 자리로 표시하세요. 표시하는 예를 보세요. 1, 2, 7, 8, 9가 들어와 있어요. 1, 2, 8, 빵빵. 빵이 몇 개 나왔어요? 2개. 그러니까 마이너스 2를 넣어야 되겠죠. 10의 자리에서 올림을 하는데. 근데 얘는 이미 빵빵빵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라운드업을 하도 변화는 없어요. 그래도 라운드업은 넣어주셔야 돼요. 바로 이 라운드업. 함수가 두 개일 때는 커서 왼쪽에 놓으시고 Shift F3 탭 마이너스 2. 근데 이미 얘는 10의 자리가 빵이기 때문에 변화가 없습니다. 확인하시고. 그래서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썸이프를 한 다음에 라운드업에 의해서 10의 자리에서 올림하는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2번 문제 표 2에서 지역이 서초구의 회원수를 구하래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함수가 디카운트와 디카운트 A 중 알맞은 걸 쓰라 그랬어요. 이제 두 개 다 사용하는 방법은 똑같잖아요. 데이터베이스 함수예요. 첫 번째는 표 전체가 되고요. 두 번째는 계산할 번호를 넣어주라 그랬어요. 세 번째는 조건 범위예요. 그래서 DB 함수는 조건 범위를 먼저 처리하라 그랬습니다. 입력하라고 하면 입력하시고, 어디에다 조건을 입력하세요. 그럼 거기다 입력을 하시면 되고, 그런 말이 없으면 여러분이 조건 범위를 찾아서 쓰셔야 돼요. 그 다음에 DB 함수와 여기 디카운트와 디카운트 A의 차이점은 뭐예요? 얘는 표 전체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숫자가 있는 쉘의 개수를 구하는 거예요. 표 전체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숫자가 있는 쉘의 개수예요.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공백이 아닌 쉘의 개수를 구하는 거예요. 두 개의 차이점 꼭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자, 2번 문제를 봅시다.
지역이 서초구에 해당되는 회원수를 구하세요. 조건을 여기다 쓰래요. 그러면 지역이 서초구가 여기 있어도 여기가 조건범위에요. 여기 조건범위 잡으면 빵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표 전체에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개수를 구하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안에 숫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D카운트 쓰면 안 되잖아요. D카운트 A 써야 되겠죠. 그러면 계산한 열번호는 1번, 2번, 3번이 다 답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역이 서초구니까 2번을 많이 쓰겠죠. 그래서 D카운트 A를 쓰시면 되겠죠. 는 DC 카운트 A 표 전체 범위 잡으시고 마법사 들어가시고 탭 2.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소를 쓰셔도 돼요. G2만 잡아야 돼요. 근데 제가 이거를 권해드리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들한테 계산할 열번호를 넣으세요 그러잖아요. 주소를 써도 돼요. 다운표 안에 내용을 지역이라고 써도 돼요. 이렇게 세 가지가 답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숫자 2를 안 쓰고 주소를 쓰라 그랬더니 자꾸 여길 범위를 잡아요. 여기 쫙 끌어때린단 말이에요. 2라고 써야 되는데. 그래서 아예 주소를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답에는 다 주소가 나와 있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계산할 열번호를 쓰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건 범위는 여기에 지정된 지역 서초구를 넣으시고. 그 다음에 명자 붙이라 했는데요. AND 연산자와 함께 해서 AND 따옴표 명 하시고 나오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 문제가 D카운트를 써야 돼, D카운트 A를 써야 돼. 그래서 D카운트를 쓰면 답이 안 나오죠. 아예 숫자가 없으니까. 그리고 AND 명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3번 문제를 잠시 보면 요렇게 되어 있는 이제 찾기 참조 함수예요. 요렇게 되어 있고 요렇게 되어 있는 요 부분이 통상 찾아서 뽑을 범위로 절대 주소. 그 범위에서 1행, 2행에 있는 걸 뽑을 거예요. 찾으려는 값들이 첫 번째 행에 있다 그랬잖아요. 이 값이 문자 데이터예요. 그 방법은 뭐를 써요? 0. 그리고 얘는 행으로 찾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V룩업, H룩업 중에 알맞은 함수를 쓰라 하니까 우리는 당연히 수평 찾기 참조 함수인 H룩업을 써야 되겠죠. 첫 번째는 찾으려는 값. 두 번째가 찾아서 뽑을 범위로 절대 주소를 넣어주시면 되겠죠. 세 번째가 그 절대 주소 잡은 범위에서 뽑을 행번호를 넣어주시면 되겠죠. 방법은 두 가지예요. 0을 쓸 거야, 2를 쓸 거야. 방법 0은 정확히 일치하는 값을 뽑는데 주로 문자인 경우에 많이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방법 1은 유사일치인데 주로 숫자가 언제 오름차순 되어 있을 때 쓰는 거예요. 오름차순이 안 되어 있으면 뭐로 가야 돼요? 0으로 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얘는 생략 가능하다는 것. 그 다음에 구간값 값을 갖는다는 걸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주어진 문제는 품목별 단가표를 참조하여 금액을 계산하는데, 금액은 자 여기가 무게가 있네요. 무게 곱하기 단가를 뽑아다가 나누기 100을 하래요. 그러면 곱셈 나눗셈이 이렇게 연달아 되어 있으면 가로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그렇죠. 굳이 필요 없죠. 그러면 여기에서 면하시고, 가끔 수식이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곱하기나 나누기만 쓰면 곱하기 한 다음에 여기서 H룩업을 쓰시면 되겠죠. B14 곱하기 H룩업. 찾으려는 값은 여기 첫 번째 품목에 해당되는 감자잖아요. 감자를 찾아서 단가를 뽑아올 거예요. 그래서 마법사 들어가시고 찾아서 뽑을 범위로 절대 주소. 그 범위에서 2행에서 뽑아요. 문자니까 방법은 0을 쓰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확인하시면 답이 나오는데 여기에다가 나누기 100을 해달라 했어요. 뒤에다 100만 넣어주시면 되겠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셔도 되고, 예를 들어서 H루법에서 뽑은 값을 100으로 나눈 다음에 곱하기를 이렇게 뒤에다가 해주셔도 값은 똑같아요. 곱하기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곱하기가 나누기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값은 똑같아요. 그래서 어떤 걸 쓰시든 상관은 없다고 봐요. 그래서 H루법에 의해서 단가를 뽑고 나누기 100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다음에 데이와 데이트라는 함수를 쓰려네요. 자, 데이트는 연과 월과 일에 해당되는 값 3개를 넣어줘요. 숫자 3개를. 얘가 날짜로 만들어 줍니다. 데이는 날짜를 넣어주면 연, 월, 일 중에서 1만 수출합니다. 그래서 데이와 데이트라는 함수를 좀 기억해 주시고 문제를 보도록 할까요? 자, 수강1과 수강 종료일 수강 종료일을 이용하여 수업 일수를 구하세요. 그 다음에 수업 일수를 구하여 총 수강료를 계산하세요. 총 수강료는 수업 일수 곱하기 수강료입니다. 얘는 데이트와 데이라는 함수 중 알맞은 함수를 쓰라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우리는 뭐를 써야 되겠어요? 데이를 써야 되겠죠? 데이. 자, 요 날짜에서 요 날짜를 빼면 되잖아요. 요 날짜에서 요 날짜를 빼면 어떻게 돼요? 28일에서 1일을 빼면 뭐가 돼요? 자, 일단 데이를 한번 넣어볼게요. 데이 해가지고 수강 종료일에서 요렇게 뺀다고 생각해 보세요. 요렇게 해서 빼기하고 또 데이를 해서 수강 시작일을 이렇게 뺀다고 볼게요. 자, 요렇게 빼면 이제 여러분들이 날짜에 관련된 건 많이 안 해봤잖아요. 28일에서 2월 1일을 빼요. 그럼 뭐가 나와요? 27일이 나오겠죠. 근데 여기는 마지막이 뭐예요? 2. 여기는 뭐예요? 15. 그러면 2에서 15를 빼게 되죠. 이렇게 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지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리얼 넘버로 되어 있잖아요. 얘가 1900년 1월 1일부터 누적된 일수가 나오잖아요. 그 일수에서 요 일수를 빼면 뭐가 나올까요? 그냥 날수가 나오겠죠. 그거를 데이로 바꿔버리면 일수가 나와요. 그러니까 요 안에서 뺄셈을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I14 빼기 H14 하고 엔터 했더니 27이 나왔죠. 그리고 요렇게 작업을 해서 보는 거예요. 얘는 27, 얘는 18, 얘는 25, 얘는 15, 얘는 10. 그러니까 수강 종료일에서 수강 시작일을 뺀 값을 했더니 날짜가 나왔죠. 날짜.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겠어요? 네. 자, 예를 들어서 오늘이 2023년 3월 6일이에요. 그리고 1970년 12월 12일이에요. 그러면 눈하시고 요렇게 해서 요렇게 뺐어요.
그럼 이 값이 뭐예요? 두 날짜 사이에 일수가 나오잖아요. 일수. 그러니까 얘네들은 원래 날짜 값은 원래 뭐라고 했어요? 1900년 1월 1일부터 누적된 날짜 값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날짜는 1900년 1월 1일부터 44,991일째 되는 날이고, 아까 여기에 써있던 거는 뭐 1970년 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날짜에서 이 날짜 빼면 두 날짜 사이에 일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작업을 하시는 거는 여기서 그냥 해버린 거예요. 근데 여기가 문제가 하나 뭐가 돼 있냐면 데이를 썼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사용할 때는 그 수강 시작일과 수강 종료일이 30일이 넘어가면 안 돼요. 30일이 넘어가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계산을 했더니 값 하나가 32가 나왔어요. 그럼 이 값은 뭐예요? 1900년 1월 1일부터 32번째 해당되는 날짜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가 돼요? 1900년 2월 1일이 된다. 여기서 2를 뽑는다. 자, 요 문제는 요게 31일이 초과되는 값이 나오면 사용할 수 없는 문제예요. 이 문제 자체가. 좀 어거지로 만들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또 실제 봤더니 또 하나 틀린 게 뭐가 있어요. 수강 시작일이 2월 1일이에요. 수강 종료일이 2월 28일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며칠을 수업을 듣는 거예요? 27일이에요? 28일이에요? 28일을 수업을 들었죠. 어떻게 27일이 돼요? 자, 그날 하루가 빠진 거예요. 그래서 얘는 더하기 1을 이 안에서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총 수강 일수가 나와요. 그래서 정확하게 얘는 예시를 여기다 얘를 놓아주는 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수강을 했어요. 수강을. 그럼 뭐 이제 온라인 강좌로 수강한다고 생각합시다. 온라인 강좌로. 이 사람이 집에서 매일 수업을 들어요. 그러면 2월 1일에서 2월 28일이니까 28번을 들은 거잖아요. 그래서 종료일에서 시작일을 빼면 하루가 빠져요. 실제 계산할 때. 그래서 더하기 1을 하시고 여기에다가 곱하기 수강료를 해주셔야 됩니다. 실제 여기서 써야 되는 함수는 days라는 함수를 쓰셔야 돼요. days. day가 아니라 days를 쓰시는 거예요. 두 날짜 사이에 일수를 반환해줘요. 그래서 종료일, 시작일을 넣어주면 두 날짜 사이에 일수를 구해줘요. 얘 같은 경우는 30이 넘어도 사용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를 만약에 1월 1일이야. 이렇게 바꿔버려요. 그럼 얘는 58일이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 day를 썼을 경우는 이 값이 바뀐단 말이에요. 얘는 27일이 나오잖아요. 시작일이 며칠이에요? 1월 1일이에요. 종료일이 2월 28일이에요. 그럼 얘는 58일이잖아요, 원래. 근데 day를 쓰게 되면 한 달을 넘어가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월은 31일, 2월은 뭐 28일,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day를 써야 되는 문제예요. day. 그래서 얘는 days를 써야 돼요. 그래서 day를 쓰는 것은 좀 문제에서 아까 뭐라 그랬죠? 이거는 31일 이내에서만 사용하셔야 돼요.
실제적으로는 day를 쓰는 게 아니라 뭘 써야 된다고요? days를 사용하셔야 돼요. 그 문제를 어거지로 만든 거예요. 어거지로. 그래서 day라는 함수가 있다는 거와 days라는 함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날짜에 관련된 건 많은 작업을 안 해봤잖아요. 날짜에 관련된 거 좀 기억을 해 주시고,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if와 count if가 잘 안 사용되는데, if하고 count if가 썼어요. count if는 다 기억하시죠? 조건을 만족하는 개수고요. 뭐 if야 조건식이 나오고 참일 때, 거짓일 때를 처리하시면 되겠죠. 두 가지. 그 다음에 count if는 조건을 맞는 개수를 쓰잖아요. 그 조건을 비교할 범위를 넣어주시고 다운표 안에 조건을 넣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는 함수를 골라 쓰는 게 아니라 다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좀 까다로운데요. 보세요. 자, 전산과 영어와 상식 과목을 이용해 평가를 하는데 모두 50점 이상이고 평균 70점 이상. 그럼 우리가 평상시 할 때 이렇게 했잖아요. 평균을 먼저 구하고 늘하시고 에버러지에서 평균을 구하는데 평균이 얼마 이상이에요? 70 이상. 그러면 크거나 같다 70. 자, 조건을 처리할 때 계산하는 조건이 있으면 어떻게 하랬어요? 걔를 먼저 하고 단순 조건 뒤에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true, false가 나왔잖아요. 그럼 여기서 사용하는 게 and에 의해서 and에 의해서 마법사 들어가서 전산이 50점 이상이에요. 영어가 50점 이상이에요. 그 다음에 상식이 50점 이상이에요. 하고 우리는 평상시에 이렇게 풀잖아요. 그래서 if 함수에 의해서 마법사 들어가서 이 조건을 만족하면 뭐예요? 합격. 아니면 불합격이다. 그래서 열심히 풀어서 답이 잘 나왔어요 하고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 이 문제는 틀린 거예요, 맞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카운트 if를 안 썼잖아요. 골라 쓰라는 말이 없으면 무조건 그 함수를 다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카운트 if라는 건 뭐예요? 조건에 맞는 개수를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푸냐면 이런 식으로 COU 하신 다음에 count if를 먼저 해요. 자, 전산, 영어, 상식 과목 범위에서 첫 번째 사람 범위에서죠. 자, 마법사 들어가시고 뭐를 찾아요? 50보다 크거나 같은 게 몇 개야? 를 찾는 거예요. 50보다 크거나 같은 게 몇 개야? 그리고 나오면 얘가 3개야, 2개야, 하나야, 뭐 이렇게 개수가 나오겠죠. 그럼 우리는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count if에 의해서 50보다 큰 개수를 구할 때 그 값이 뭐가 돼야 돼? 3이 되면 세 과목이 다 50보다 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산이 50보다 커요, 영어가 50보다 커요, 상식이 50보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50보다 큰 개수를 구해서 그 값이 3이에요? 하고 사용하는 형태로 true, false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조건을 처리한 거예요. count if를 쓰라 그랬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늘 3을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이 얘만 나오냐? 미니멈을 쓰라는 함수가, 미니멈을 사용하셔도 시험에 나왔어요. MIN, 미니멈.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전산과 영어와 상식이 50점 이상이면서 평균이 70 이상이면 합격하세요. 그런데 카운트 if가 아니라 미니멈을 쓰라는 거예요. 미니멈. 그러면 이 범위 안에서
이 범위 안에서 가장 작은 값을 구해요. 그러면 가장 작은 값들이 나오겠죠, 이렇게. 그럼 가장 작은 값을 구했는데 그 값이 뭐예요? 5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럼 다 50보다 큰 거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가장 작은 값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면 true 나왔다. 여기 보면 false가 나왔잖아요. 가장 작은 값이 30. 근데 여기는 false가 나왔는데 false가 나와서 불합격이 되겠죠. 근데 여기는 가장 작은 값이 50보다는 커요. 근데 뭐가 안 된 거예요? 평균이 70을 못 넘은 거예요. 그래서 불합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작업이죠. 이렇게 각 과목이 50 이상이에요. 그러면 크다 이렇게 세 번을 판단하거나 카운트 if에 의해서 50 이상인 개수를 구해서 그 값이 3이에요 하고 판단을 하거나 미니멈을 쓰라 그러면 가장 작은 수를 구해서 그 값이 50보다 커요로 처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어떻게 나오고 무슨 함수를 쓰는 거냐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을 바꿔서 푸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는 카운트 if에 의해서 50보다 큰 게 3개예요 하고 뭐 하면 돼요? and 들어가고 마법사 들어가서 탭 그 다음에 뭐예요? 에버러지 함수를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럼 들어가 보면 여기 에버러지가 있겠죠. 최근에 사용한 거예요. 에버러지 들어가서 평균 잡아주시고 and 함수에 들어와서 크거나 같다 70 이렇게 두 번째 조건을 넣으시면 되겠죠. 물론 이건 스페링을 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스페링을 직접 쓰시고 가로 열고 범위 잡고 가로 닫고 크거나 같다 70 그냥 하셔도 돼요. 또는 지금 한 것처럼 이름 상자에서 에버러지를 불러내서 에버러지 작업을 하시고 아까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에버러지를 했어요. 마법사 들어왔어요. 에버러지 들어왔어요. 그리고 여기가 안 돼 있었잖아요. 아직 이걸 완성을 못 했잖아요. 평균만 구한 거잖아요. 여기서 확인을 하게 되면 이 값이 엉뚱한 게 나오니까 and 마법사 다시 들어가서 여기다가 크거나 같다 70을 마무리하는 형태로 작업을 해서 true, false를 완성하시고 그리고 if 함수를 이제 추가하셔서 마법사 들어가서 합격, 불합격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확인하시고 내용을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if 함수 문제가 은근히 어려운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 카운트 if에 의해서 50점 이상인 개수가 3개예요?를 판단하고 and에 의해서 평균 70을 추가하셔. if 함수 추가해서 합격, 불합격을 처리하시면 되겠죠. 또 하나의 조건을 판단할 때 미니멈이라는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미니멈에 의해서 가장 작은 값을 찾아 이게 50보다 커요. 근데 실제 우리가 작업하는 형태는 이런 형태의 문제가 많이 나왔다 그랬죠. 이런 형태. 그래서 각 과목이 50 이상이면 50 이상이에요, 50 이상이에요, 50. 세 번 판단하는 거를 미니멈이나 카운트 if를 이용해서 한 번에 끝나는 거예요. 한 번에. 되시겠나요? 그래서 if 함수 문제가 가끔 이렇게 좀 까다롭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 자, 그러면 다 되셨나요? 분석 작업 들어가 보겠습니다. 잠을 잘못했나? 자, 분석 작업이 데이터 표네요. 데이터표를 봤더니 여기 연이율이 쭉 있네요. 연이율이 여기 있고요. 월 납입액이 여기 있어요.
연이율이 0.0%도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바뀔 때 이 월 납입액은 어떻게 될까를 알고 싶은 거죠. 능하시고 내가 구하고자 하는 월 납입액의 주소를 연결을 하면 여기에 들어가 있는 수식을 갖다 쓰는 거죠. 그래서 이 값이 어떻게 될까? 연이율이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면 수식을 연결하고 연결된 수식부터 데이터를 범위 잡으시고 데이터 탭에 가상분석 데이터 표에 가서 행값은 없고 열값이 연이율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죠. 연이율이 0.0%라고 되어 있는데 얘가 이렇게 바뀌면 내가 월 납입액을 얼마를 해줄까 하는 형태로 사용되는 거죠. 데이터 표도 절대 까먹지 마시고 분석 작업은 필기 합격하시면 매일 연습하라 그랬어요. 하고 있나요? 네. 자, 분석 작업 2번 피벗 테이블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피벗 테이블을 보면 문제를 보면 피벗이네. 그럼 항상 범위 잡고 삽입에 들어가서 피벗 테이블을 기존의 워크시트에 A18이라고 놓으라 했다. 항상 위치를 먼저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삽입에 들어가서 피벗 테이블 만들기로 해서 피벗 테이블 집어넣고 시작하는 거예요. 병합된 부분은 절대 범위 잡으시면 안 돼요. 확인하신 다음에 레이아웃을 위로 올려놓 주시고 오른쪽에 피벗 테이블 필드가 나오면 이때 문제를 읽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A3에서 G12 명령을 이용하여 주문 날짜는 행에다 놓으세요. 행에다 갖다 놓으시고 제조회사는 열에 놓으세요. 열에 놓으시고 갑에는 생산 원가의 합계를 판매가의 합계를 이익금의 합계를 이익금을 꺼다가 밑에다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시그마 값은 행 레이블을 위치시키세요. 여기 열에 있는 시그마 값이 있잖아요. 얘를 행으로 옮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형태로 피벗 테이블이 작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레이아웃은 개요로. 그럼 디자인에 들어가서 보고서 레이아웃에서 개요로 바꾸라 그랬어요. 개요 작업은 디자인 탭에 있어요. 피벗 테이블 보고 디자인 탭 보고서 레이아웃에서 개요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그룹 작업이 나오면 해당되는 값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이에요. 여기 1월에서 마우스 오른쪽에서 그룹에 들어가서 보면 얘가 1과 월이 다 선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월만 해달래. 그러니까 1을 풀어주셔야 돼요. 파란색을. 그러면 아까는 두 개가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1을 풀어주라고요. 확인하면 이렇게 1월, 4월, 5월 이렇게 그룹이 됩니다. 피벗 테이블 옵션을 이용하여 행과 열의 총합계는 표시하지 마세요. 그럼 똑같이 디자인해 보면 총합계 영역에서 하는 거예요. 총합계 영역에서 행과 열의 총합계 해제. 총합계가 없어졌는데 빈셀에 별로래요. 그럼 여기에 맨 앞에 피벗 테이블 옵션을 이용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피벗 테이블 옵션. 피벗 테이블 안에서 마우스 오른쪽 밑에서 두 번째 보면 피벗 테이블 옵션이 있어요. 여기서 작업하라는 거예요. 들어가서 빈셀에 별을 하나 넣어주세요. 빈셀에 별 하나 넣어주시고 확인. 그럼 빈 칸에 이렇게 별을 하나씩 넣어주는 작업을 하죠. 자, 매크로는 건너뛰고 차트를 시작해보려고 했더니 시간이 얼추 됐네요. 자, 10분간 쉬었다가 매크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차트 1번에 1월, 3월이 차트에 추가하고 계열의 순서를 바꾸세요. 추가하는 거는 항상 범위를 이렇게 잡고 컨트롤 C 차트 클릭하시고 컨트롤 V
그러면 1월, 3월이 맨 뒤에 추가됐어요.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1월, 3월을 맨 앞으로 계열의 순서를 바꾸세요. 계열의 순서를 바꾸는 것도 데이터 선택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사해서 붙이고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선택에 들어가서 요 1월, 3월을 선택하시고 위로 이렇게 올려주시면 계열의 순서가 바뀌는 거예요.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선택에 들어가서 위로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확인을 하시면 이제 1번 작업이 끝난 거죠. 그래서 데이터 선택에 가셔서 작업하시는 거예요. 계열 순서 바꿔주는 거. 밑으로 이렇게 내리면 아까 여기 밑에 있었잖아요. 얘를 위로 이렇게 올려달라는 얘기예요. 1월, 3월이 맨 위로 올라가죠. 뭐 차트 제목을 누르네요. 더하기 하시고 차트 제목을 누르시고, 자 제목을 그림과 같이 입력하세요 그러는데 뒤에 모양을 내는 작업이 있으면 모양을 먼저 내고 글씨를 쓰는 게 편해요. 그래서 홈에 들어오셔서 글꼴 스타일 굵게, 글꼴은 굴림, 탭 크기는 14는 그대로네요. 그리고 나서 수식 입력줄에 내려와서 입력을 쓰시면 돼요. 분기별, 유적지, 관람객, 이동 현황 하고 엔터로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세로 갑축 제목을 그림과 같이 입력하고 텍스트 방향을 세로. 그러면 또 더하기에 들어가셔서 축 제목을 선택하면 가로 세로 두 개가 들어가요. 그래서 하이 메뉴로 가서 기본 세로축을 선택을 하시는데 기본 세로축 제목을 집어넣으면 얘는 270도로 들어와요. 그래서 더블 클릭을 하셔서 맨 끝에 텍스트 옵션, 제목 옵션의 맨 끝에 있는 크기 및 속성에 오셔서 얘를 더블 클릭하셔서 대화 상자 불러내시고 크기 및 속성에서 텍스트의 방향을 뭐로 하라 그랬습니까? 세로로. 여기 세로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입력을 하시면 되겠죠. 단위 콜론 1. 이거 애매하네요. 콜론 앞뒤에 공백이 있는 것 같아요. 콜론 앞뒤로 공백을 이렇게 하나씩 넣어줘야 될 것 같으네요. 네. 좀 애매하네요. 이런 거는. 그 다음에 7월과 9월 데이터의 전등사막. 인천 강화도에 있는 정등사네요. 여기에다가 값을 집어넣는 거죠. 데이터 레이블을. 그런데 얘 글꼴을, 그러면 글꼴을 선택하기 위해서 값을 먼저 클릭하시고 홈에 가서 글꼴을 굴림, 엔터, 굵게 10이네요. 그러면 10을 넣어주시고 굵게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범례는 서브 메뉴에 가서 위쪽으로 바로 올려주시면 이렇게 위로 올라와요. 근데 범례 테두리에 그림자를 집어넣으니까 범례를 선택하시고 그림자는 효과에 있죠. 그림자에 들어가셔서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 첫 번째 거네요. 그리고 채우기 및 테두리 선에서 채우기를 하는데 단색 채우기를 해요. 근데 무슨 색으로 하랬습니까? 흰색, 이 정확한 명칭이 흰색 배경 1이에요. 흰색 배경 1을 넣어주시면 돼요. 되셨나요?
조금 여기서 이제 그 데이터 계열의 순서를 바꾸는 작업, 이건 좀 안 해봤던 유형이네요. 그래서 계열 순서 바꾸는 거 좀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매크로 작업은 제가 그냥 빠르게 한번 해볼게요. 기억들만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산 작업인데 여기다가 도형을 집어넣으래요. 그리고 복사를 해서 일단 밑에다가 넣으시고 A1에 갖다 놓고 ESC를 한번 누르신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면 매크로 기록이 있어요. 매크로 기록 누르시고 매크로 이름은 합계 계산이라고 바로 써주시면 되겠네요. 하시고 엔터. 썸을 이용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범위 잡고 오면서 자동 합계 한번 눌러주시고 밑으로 내려가서 기록 중지. A1에 가서 다시 매크로 기록 누르시고 두 번째 매크로가 서식 지정이네요. 그래서 서식 지정은 A3부터 F3까지 가로 가운데 맞춤. 가로 가운데 맞춤, 글꼴 스타일 굵게.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기록 중지를 하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매크로 기록 중지를 각각 두 번 하시고, 자, 첫 번째 도형을 H3에서 H6까지 범위 안에 그리네요. 기본 도형의 타원이에요. 삽입의 도형의 기본 도형의 타원을 Alt키를 이용해서 도형을 그려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 합계 계산이죠. 그 다음에 뭐라고 쓰라 그랬습니까? 합계. 이게 또 함정이에요. 우리가 매크로 이름을 도형에다가 똑같이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여기는 합계만 쓰라 그랬어요. 합계. 합계 계산하고 쓰면 틀리겠죠. 자, 두 번째는 H8부터 H11까지 기본 도형에 뭐 하라 그랬습니까? 삽입의 기본 도형의 십자가, 기본 도형의 십자가가 여기 있겠죠. 더하기 표시 십자가를 Alt키를 이용해서 도형을 그리시고,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 서식 지정이라고 하시고, 여기도 서식으로 입력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매크로 이름하고 도형의 이름 쓰는 경우가 꼭 똑같은 건 아니에요. 항상 지문을 잘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복사본을 복사해서 다시 원본에 붙이시고 합계 눌러보시고 서식 눌러보시고 이상 없으면 복사된 내용을 삭제를 해주시면 되겠죠. 항상 시트 넘어갈 때마다 저장을 하라 했어요. 시험 볼 때. 자, 기본 작업 3을 보겠습니다. 기본 작업 3. 자, A3에서 E13. 문제에 주어진 것처럼 조건부 서식인 문제가 나오면 제목행을 제외하고 범위를 잡는 거예요. 그런데 전일비가 0보다 작으면, 첫 번째 조건인가요? 전일비 선택하시고 작다 0. 조건이 이거 하나뿐이 없네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수식에 뭐가 들어가야 돼? 달러가 들어가야 되죠. 행 전체라고 돼 있으니까. 자, 근데 얘는 보세요. 요렇게 조건부 서식을 한 번 더 한 다음에 전일비가 2000 이상이면서 행전체 글것의 파랑이라고 나오는 게 또 있어요. 그럼 얘는 조건부 서식을 두 번 하는 문제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겠죠? 얘는 조건부 서식이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 조건을 이제 작업한 거, 전일비가 0보다 작아요를 복사하고 ESC 누르시고 범위 잡고 홈에 가서 조건부 서식의 색유축의 수식을 이용하여 컨트롤 V. 그 다음에 글꼴색 빨강이네요.
자, 이렇게 조건부 서식 하나 하시고, 다시 두 번째 조건은 뭐예요? 전일비가 2천 이상. 하나 갖다 2천. 그렇게 해서 또 true, false를 확인해서 얘가 true가 되는 부분에 모양을 내라는 거죠. 그럼 요게 두 번째 조건부 서식의 수식이에요. 제목형을 제외하고 범위를 잡으시고 조건부 세 규칙의 수식을 사용하여 지정하는 부분에 갖다 놓으시고 컨트롤 V. 두 번째 서식이 뭐예요? 글꼴색, 표준색, 파랑. 글꼴색을 파랑으로 지정하는 문제예요. 확인, 확인. 그래서 여기는 2000보다 큰 거는 파란색으로, 0보다 작은 거는 빨간색으로 표시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우리가 여태껏 했던 문제가 조건부 서식이 한 번만 하라 했잖아요. 밑에 단 하나의 규칙을 사용하세요. 이런 말이 없어요. 얘는 규칙을 두 번 넣는 거예요. 그래서 변형 문제가 이렇게 좀 특이한 것들을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자, 기본 작업 3 볼까요? 기본 작업 2. 기본 작업이 세 서식 작업이니까 그냥 보기만 하셔도 되겠죠. 자, A에서 H1 벽 선택 영역 가운데로 그러면 맞춤에 정렬에 선택 영역 가운데로 하시는 거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 아니에요. 선택 영역 가운데로 하시고 글꼴은 금속 탭하시고 크기는 16 하고 엔터 굵게 눌러주시면 되겠네요. 제목행 하시고 그 다음에 A3부터 H3의 영역의 쉘의 맞춤. 그러면 얘도 맞춤 셀서식에 여기 보면 쉘의 맞춤이라고 있어요. 글씨가 칸을 넘어가는 거는 글자 크기를 줄여서 표시를 해달라는 얘기예요. 쉘의 맞춤. 맞춤 후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 두 번 하면 되겠네요.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 그 다음에 글꼴 스타일에 가서 굵게 크기는 12. 그 다음에 쉘 음영색. 쉘 음영색이 채우기색이에요. 채우기색이 노랑. 좀 작업이 복잡하게 들어가 있네요. 2번 작업이. 그래서 쉘의 맞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쉘의 맞춤.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 그 다음에 글꼴 스타일 가서 굵게. 쉘 음영색, 그럼 여러분들이 채우기 생각하셔야 돼요. 표준색, 노랑, 누주는 작업을 해서 제목형 모양을 내시고. C4에서 C12, C4에서 12, 단가네요. 단가를 복사하여 요 영역에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연산 곱하기 기능으로 선택하여 붙여넣기 하세요. 여기 붙여넣기 목록에 맨 밑에 선택하여 붙여넣기에 들어가면 연산 곱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값과 내가 지금 범위 잡은 부분을 곱해서 집어넣어 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곱하기 작업이 이루어진 거고요. C4에서 C12, H4에서 H12. 셀서식 사용자 지정을 이용하여 첨단위 구분기호에 원 표시하되 0이 나오면 0을 표시해 주세요. 그게 뭐예요?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 사용자 지정에 샵, 콤마, 샵, 0을 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원을 표시하세요. 다운표 안에 원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H10 여기에 메모를 삽입하래요.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메모 삽입하시고 지울 때 백스페이스 키를 이용해서 지우라 했습니다. 가장 큰 지출 항목이라고 내용을 입력하시고 자동 크기 항상 표시
테두리에서 마우스 오른쪽 메모 서식 맞춤의 다동 크기 하시고, 메모가 들어가 있는 쉘에서 메모 표시를 눌러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도 지금 이제 특이한 게 선택하여 붙여넣기에 연산 곱하기를 하는 작업.